안녕하세요. 저는 매스그래픽 대표이자 렉터스 CTO를 맡고 있는 황일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렉터스에서 스케치업 모델링 강의를 맡고 있는 YA 스튜디오 공동대표 문재경입니다. 렉터스 이제 공식 계정을 통해서 사연을 하나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연자를 한번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CPU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CPU는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고 네. 두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사람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모든 연산작용을 하는 성능하고 가장 직결되는 부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U의 스펙을 볼 때 코어라든지 스레드를 보게 될 텐데 코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뇌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손, 코어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대산맥 같은 회사가 두 회사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인텔이랑 AMD라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와서야 이제 양대산맥이 됐지 한 2017년 그때가 이제 라이젠이라는 시리즈를 AMD가 내놓았던 시즌인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AMD는 완전 쩔이었어요. 인텔의 거의 독주 체제였고 그냥 굳이 고를 이유가 없었어요. 회사를 그냥 인텔만 고르면 되는 거였는데 2017년에 AMD가 이제 리사수를 영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라이젠 시리즈를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AMD가 확 올라온 거죠. 라이젠 시리즈가 엄청 잘 만든 CPU가 되면서 그리고 그 이후로 점점 AMD는 쭉쭉쭉 성장을 했고 인텔은 약간 계속 손 놓고 있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되게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그 다음부터 엄청 열심히 개발을 해서 둘이 계속 경쟁 체제로 흘러갔어요. 좀 약간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냐면 게이밍은 아직 인텔이 낫다. 게이밍성은 인텔이 좀 더 잘 뽑아내준다. 하지만 또 작업 쪽에서는 같은 동가격대 대비 AMD에서 라이젠 시리즈가 훨씬 작업 성능이 잘 나온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저번에 나왔던 라이젠 5000번대 이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제 라이젠이 게이밍도 인텔을 앞섰다. 이렇게 좀 분위기가 흘러갔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AMD가 인텔을 잡아먹는 그림으로 가나라고 싶었던 찰나에 가장 최근에 이제 인텔에서 12세대 내놓으면서 네. 그리고 또 좀 혁신적인 방법을 썼죠. 네, 맞아요. 빅리틀 구조를 네.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갑자기 인텔이 다시 성능 도약을 한 거예요. 지금은 사실 누가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좀 취향 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중코어 작업을 할 때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발휘를 하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코어 성능이나 좀 더 안정적인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을 혹시 추천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인텔이 괘씸해요. 음. 왜냐면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2017년에 라이젠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인텔이 계속 똑같은 아키텍처를 우려먹고 코어 수를 계속 늘려주지 않았어요. 매년 쿼드코어 계속 가다가 그러면서 또 신세대를 내놓는데 계속 가격은 올리고 정작 또 성능 향상폭은 별로 크지 않고 네. 그리고 기존 메인보드가 새로 나온 CPU를 지원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소켓 장난질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괘씸했는데 AMD는 그런 쪽에서 되게 관대했거든요. 처음 나왔던 그 소켓의 규격을 최근에 나왔던 이제 5000번대까지도 아직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과 별개로 작업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좀 이제 렌더링, 특히 V-Ray나 이런 CPU 렌더링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라이젠이 저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텔을 더 추천을 하는데요.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더 돌릴 때는 확실히 우위에 있어요. 그 외에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텔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왕이면 좀 더 안정적인 인텔을 고르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인체의 눈이라는 게 이제 뇌하고 연결된 것 중에 이제 50%를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이제 CPU와 그래픽 카드는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한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을 송출해주는 장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병렬 연산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좀 머신러닝 쪽에서도 연산하는 장치로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 한 3개 정도 브랜드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엔비디아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AMD, 아까 CPU에서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도 인텔, 이렇게 3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인텔은 지금은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그래픽카드 시장에 뛰어든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제품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AMD인데 솔직히 엔비디아랑 AMD를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가 지포스라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래픽카드를 생산하는 회사고, AMD 같은 경우는 라데온이라는 그래픽카드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시장 점유율에서 솔직히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거의 독주 체제로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포스, 엔비디아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 라데온 같은 경우가 깡 성능이 더 좋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서 점수를 보면은 동가격대의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랑 비교했을 때 더 성능이 잘 나온다 라는 지표들이 있는데, 실사용을 했을 때 생각보다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사 입장에서도 약간 친 엔비디아적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들이 실제 깡 성능에 비해서 그거를 좀 더 보완해주는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했을 때 실성능이라고 하죠. 실성능에서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라데온 같은 경우는 깡 성능이 잘 나오지만 좀 추천드리기 애매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굉장히 게임이라든지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쿠다라는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레이트레이싱이라고 그래픽을 연산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게임 시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D 모델링을 할 때나 아니면 렌더링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도 이제 엔비디아를 고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포스 RTX G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4자리로 나타나는데요. 맨 앞에 있는 자릿수는 이제 세대수,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거는 이제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대에 따라서 세대가 이제 성능 차이는 한 단계씩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70이 있다. 근데 이제 내가 그 다음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고 할 때 3060하고 아마 얼추 비슷한 성능이 나올 거예요.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는 그거보다 더 위에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흔히 저희가 램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중 작업, 동시에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느냐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용량이 크면 클수록 한 번에 좀 더 많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번에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용량이에요. 일단 용량이고, 그래서 뭐 8기가냐, 16기가냐, 32기가냐, 64기가냐, 128기가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내가 좀 더 한 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과 특성상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CAD도 켜놓고, 스케치업 켜놓고, 뭐 그리고 또 엔스케이프 같은 거 켜놓고, 그 옆에 또 포토샵 켜놓고, 또 레퍼런스 보겠다고 인터넷 창도 띄워놓는데 생각보다 크롬 같은 거 맞아요. 램 많이 잡아 크롬 많이 잡아먹죠.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사실 16기가로는 택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32기가 이상 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메인보드에 슬롯이 2개나 4개가 있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32기가 램을 선택을 할 때 16기가 아마 2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16기가 2개 선택하고 남은 슬롯은 나중에 이제 내가 성능이 모자르다 생각할 때 나중에 32기가 램을 2개를 더 꼽아가지고 64기가까지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32기가 단일 램을 넣는 것보다 16기가 램 2개를 박는 게 좀 더 성능에 좋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듀얼 채널로 작동하는 게 좀 더 고성능을 내는 거라고 해서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슬롯 개수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지금 슬롯 개수가 딱 4개밖에 없는데 32기가를 일단 구성을 하고 싶어요. 근데 추후에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사실 그냥 16기가 2개로 하는 게 좋고, 또 어떤 분들은 가끔 8기가 4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추후에 업그레이드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업그레이드 할 때 다 갈아 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염두해 두고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SSD랑 HDD, 주로 이제 HDD는 하드디스크라고 불리는 건데, 두 개는 둘 다 컴퓨터의 저장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냥 쉽게 흔히 말하는 용량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SSD는 빠르고 비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용량 크면 클수록 제일 좋은 부품 중 하나인데, 그쵸. 이게 되게 확 올라가거든요, 금액대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좀 아끼게 되죠. 근데 또 용량은 또 많이 필요하니까 부족한 용량은 하드디스크가 싸서 하드디스크로 부족한 용량은 채우는 경우가 있고,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설치는 SSD에 해야 이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도 좀 더 빠릿빠릿하게 구동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파일 저장용 있잖아요. 사진 아니면 그냥 파일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용도로 진짜 쓰는 거는 이건 속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용도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SSD에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저장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 부품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제 파일들이 다 날아가고 설치했던 프로그램들이 다 날아가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부품만큼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네. 조금 좋은 브랜드, 그래도 좀 알려진 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4개 정도, 4개 브랜드 정도로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 삼성전자, 두 번째 SK하이닉스, 뭐 세 번째는 이제 웨스턴 디지털, 네 번째 시게이트. 그래가지고 이 4개 회사 정도 내에서 브랜드를 구매하시는 게 그럼 얘는 어느 정도 우리가 보장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낫지 않을까, 이 저장 장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반대 생각인데 그래요? 네. 가격 한도 내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크게 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아, SSD? 네, SSD도 대신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은 그 클라우드에다가 이제 동기화를 시켜가지고 백업을 이중화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다르다. 네. 그러게요. 메인보드에는 지금까지 얘기한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 그다음에 SSD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주로 이제 CPU에 맞춰서 메인보드를 고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이 메모리의 개수 몇 개가 꽂히는지. 저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2개가 꼽히고 업그레이드를 고려를 해서 4개도 이제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메인보드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CPU에 맞는 메인보드를 잘 찾아야 한다. CPU는 좋은 거 골라놓고 메인보드를 너무 저렴한 걸 골라놓으면 서로 제 성능을 낼 수 없다. 이런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제일 먼저 보는 스펙이 이제 와트수겠죠. 와트수는 이제 가장 많이 잡아먹는 그래픽카드나 CPU를 보고 고르시면 되는데요. 아마 주로 그래픽카드 쪽 스펙을 보시면은 파워 와트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르시고 파워를 많이 잡아먹는 CPU일 경우에는 좀 더 한 단계 위나 2단계 위, 단계는 이제 50W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또 첨언드리고 싶은 게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파워를 1000W짜리 그 고용량 파워를 사면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거 사실 잘못된 상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파워가 큰 거는 그냥 쓸 수 있는 풀이 넓다일 뿐이지 그 안에서 결국 부품이 잡아먹는 전기만큼만 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파워는 크고 안정적인 걸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쿨러 같은 경우도 사실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 중 하나예요. 왜냐면 예산에서 꽤 저는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쿨러라고 얘기하는 거는 CPU 쿨러인데 CPU가 저희가 쓰는 부품 중에 가장 많은 발열을 내는 부품 중 하나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많은 열을 내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그래픽카드에 쿨러가 이미 달려있어요. CPU도 물론 사면은 기본 쿨러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 기본 쿨러들의 성능이 엄청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보통 고사양 작업을 많이 하니까 특히 렌더링 같은 거 한번 돌리면 CPU를 100%로 완전 다 끌어올려 놓고 쓰기 때문에 발열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기본 쿨러로 제어가 안 돼서 흔히 이제 사제 쿨러라고 하죠. 그런 기본 쿨러가 아닌 사제 쿨러를 사서 쓰게 됩니다. 그 사제 쿨러에는 종류가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로 식혀주는 경우가 공냉식 쿨러라고 할 수 있고 물이 흘러가면서 식혀주는 형태를 순행식 쿨러라고 합니다. 좀 고사양 CPU를 쓰면 웬만하면 저는 순행식 쿨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순행 쿨러가 좀 더 성능을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 순행 쿨러가 오히려 더 시끄럽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펌프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히려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약간 대장급 공냉 쿨러들이 사실 렌더링 같은 거 돌리면 얘네 돌아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얘네 소리가 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좀 더 정숙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순행 쿨러가 좀 더 낫다. 근데 이제 순행 쿨러를 구매하실 때는 꼭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AS 그리고 그 보증을 얼마나 해주냐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순행 쿨러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른 기기가 다 죽었다든지 이랬을 때 그 순행 쿨러 회사에서 그거를 다 보상을 해주거든요. 꼭 그 AS 기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고려를 해야 될 게 이제 그 쿨러가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엄청 중요하죠. 맞아요. 맞아요. 라디에이터가 보통 이제 케이스 위쪽에 붙게 되는데 그 공간이 없게 되면은 이 순행식 쿨러를 달 수가 없으니까 순행식 쿨러를 골랐다고 하면은 반드시 케이스도 그만큼 크기가 용량이 확보가 되는 케이스를 고르셔야 됩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제 메인보드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그래픽카드 길이, 그다음에 파워 크기가 될 텐데 빅타워, 그리고 그쵸. 미들 타워, 미니 타워, 그리고 보통 흔히 말하는 완전 미니 케이스, ITX용으로 나온 조그만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보통 그렇게 4개인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냥 미들 타워.
그리고 미들타운은 웬만하면 뭐 그냥 다 들어가죠. 그쵸. 디자인이 사실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제일 컴퓨터에서 외관으로 보이는 부분은 케이스가 그걸 하는 거니까 네. 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사실 이 컴퓨터 부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쿨링 좋은 케이스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쿨링이 좋다는 건 아까 제가 앞에서 쿨러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품들이 열을 받는 거를 이렇게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케이스 자체가 그러니까 흡기가 잘 안 되고 배기가 잘 안 되면 사실 안에서 부품이 쿨링을 아무리 해도 안에서 열이 갇히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전면이 메쉬가 되어 있는 케이스를 추천을 드리고 디자인 물론 포기할 수 없죠. 저희는 디자인 당연히 중요한데 사실 디자인만 보고 샀다가는 내 컴퓨터가 한 진짜 2, 3년 만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제 성능을 못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이쁜 것보다는 조금 더 쿨링 성능을 신경을 쓴 그런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좋겠다. 결국은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어느 하나 치우치지 않고 이제 이 부품에는 이 정도 사양이 이제 좀 어울린다라는 그런 조합이 있어요. 그 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 견적서 올린 거를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건축의 영역에서 그냥 조금의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무슨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케치업을 모델링 하는데 모델링이 좀 디테일해지면서 무거워졌을 때 버벅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내 컴퓨터 사양이 좀 딸리는구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